근데 이러한 자살 성향, 이러한 자해 성향은 최근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길로 들어섰어요. 이거 제가 뭘 보고 그러냐면, 일단 미중 전쟁이 2017년에 시작됐잖아요. 그럼 그때 착한 맘 먹고 어떻게 좀 한쪽으로 내부적으로 민주화하고 정상화시킬 길 갔어야죠. 근데 니까지 것들이 우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지금 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발하느냐? 우리 중화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안으로는 벌써 몇 년째 군당 체제의 한계가 심화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정부가 돈을 풀어도 부실만 발생하지 유의미한 성장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비중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 이게 정상적 시스템 같으면 사회를 안으로 개혁하는 데 힘이 모아져야 되는데 이 와중에 국력을 긁어 모아서 비행기를 개발하고 항모를 찍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인 게 아니에요. 이게 군당 체제의 오너인 인민해방군의 비즈니스를 위해 국력을 낭비했다고요. 국력이 쇠잔해가고 바깥에선 파도가 닥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런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중국의 군수산업, 중국의 군사기술은 이게 갈라파고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과 달리 볼트 하나까지 직접 개발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한국의 KF-21, 그 다음에 한국의 FA-50 이런 데 조종사의 그 의자, 그게 이제 그 비행기 사고 나면은 위에 카노피 퍽 터지면서 의자가 로켓으로 픽 솟아 올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낙하산 탁 펴지면서 조종사는 조종사대로 낙하산 피고 의자는 의자대로 낙하산 펴서 둘 다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런 거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회사 걸 수입해서 쓰거든요. 쟤들은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이런 비행기나 이런 배를 개발할 때 느끼는 하중과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코스트는 우리의 10배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인건비가 싸니까 숨어버리는데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10배 들어간다 저거. 그래놓고 그런 품질이 제대로 나오냐. 아니 전투기 탈출 의자만 전문적으로 수십 년째 만들어 온 회사를 어떻게 당해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KF-21 그 발 랜딩 기어 혹은 메인 기어라 그러면은 뒷발을 얘기해요. 뒷다리. 그리고 이제 앞다리는 노즈 기어라 그래요. 비행기 앞부분을 노즈라고 부르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 한화가 캐나다 회사랑 기술 제휴해 갖고 로열티 주고 개발하거든요. 제작하고. 거기에 깊은 여러 가지 그 노하우가 숨어 있다고요. 얘가 비행기 그 공하중 아무것도 안 실었을 때 하중에 한 4% 차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고속으로 달리던 애가 착 내려와서 쭉 가야 되니까 그거 이게 그 충격 받아내고 견디고 그걸 또 어느 그 기골의 어느 부위랑 어떤 방식으로 결합시키고 어떻게 수납해서 올리고 뭐 이런 노하우가 많은 모양이에요. 중국은 그런 것까지 다 해야죠. 맨 땅에서. 혹은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도둑질 해오든지. 근데 러시아에서 도둑질 해오는 게 한계가 있죠. 레시피가. 그래서 얘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비행기 지들 건데 이게 무슨 뭐 FC-31인가 해서 F-35 고스란히 본따놓은 비행기죠. 그런 거를 만들고 이런 거 보면 이런 항모 막 만들어내고 이게 보통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나라가 망하던 말던 우리 군벌은 상대적으로 여기를 확실히 장악해야겠다. 군부는. 이거예요. 메시지가 지금. 굉장히 밀리터리스틱해요. 그런데 오케이. 힘이라도 강한 애가 그렇게 그 군부 중심으로 가면 인정을 하겠어. 근데 예를 들면 러시아보다 훨씬 더 취약하면서 러시아보다 훨씬 더 시끄럽게 위협만 한단 말이에요. 소리만 질러요. 이 군당 체제의 오너인 인민해방군은 지난 40년 동안 1980년대 이후로 제조업 수출 경제 만들었죠. 해외 자본이 직접 투자하는 경제 만들었죠. 석유 에너지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제를 만들었죠. 선진 지식을 절도해야 돌아가는 경제를 만들었죠. 그리고
내륙과 해안이 완전히 다른 농민공에 바탕한 내부 식민지경제를 만들었잖아요. 얘들이 지난 4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체제를 만들어 오면서 거기서 상류층으로 큰 거예요, 자기들은. 이건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런 식의 체제를 가지고 세계 체제랑 싸움이 돼요. 모든 걸 다 세계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체제가. 그래서 쟤들 저 대만에서 전쟁 못 벌린다. 제가 자꾸 그런 얘기예요. 또 대만이 버티니까 어느 정도. 자, 러시아의 목표랑 중국의 목표가 또 달라요. 러시아는 여기에 비해서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식량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 나라가 목표가 중국보다 훨씬 심플해요. 뭐냐면 북극과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하는 석유가스 벨트를 러시아가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카스피 건너서 그루지아 거쳐서 나가는 송유관, 그런 거 앞으로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스를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 생산서부터 가스관까지, 송유관 가스관까지. 그게 목표의 하나고요. 그러한 힘에 바탕을 해서 왕년에 찬란했던 러시아 제국을 어느 정도 부활시키겠다. 다시 동구를 많이 자기 그 영향권 안으로 확보해서. 그런 러시아는 말하자면은 중국에 비하면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소박한 관점이에요. 자기 땅, 자기 주변의 땅, 자기 주변의 나라에 관한 얘기잖아요. 중국은 그게 아니라 전 세계를 1대1로 엮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까지, 남미까지. 그러니까 안 미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1대1로 중화 영향권으로 엮고 동아시아엔 제1도령까지 내해로 만들겠다. 근데 그 제1도령이라는 게 한반도는 당연히 내해 안에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대대로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같은 데만 대통령 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오키나와, 타이완, 그 다음에 필리핀 바로 앞에 근해 쭉 내려가서 인도네시아 쪽 쭉 내려가서 그 보르네오, 거기는 이제 말레이시아형이죠. 보르네오 앞에 근해, 그래서 말라카 해협 앞까지. 그 다음 말라카 해협 건너서는 캄보디아 앞바다. 그러니까 말라카 해협을 두고 이쪽은 베트남 보르네오, 필리핀으로 둘러싸이는 바다 다 먹고, 해협 지나서는 저쪽은 이제 자기들 캄보디아하고 미얀마를 동원해 가지고 다 먹고, 그 다음에 인도양 맨 끝에 아래쪽으로는 스리랑카를 통해서 다 먹고, 그래서 뱅글 돌아가면 아라비아 반도를 둘러싸고, 오른쪽은 이란 두고서 호르무즈 해협을 먹고, 왼쪽은 지부티와 후티 반군을 두고서 홍해를 먹고, 뭐 이런 발상이에요. 지중해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흑해로 넘어가서, 그때는 우크라이나 얘들이 엄청 투자할 때니까 우크라이나 통해 가지고 흑해 한 절반쯤 먹고, 뭐 이런 황당한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러시아보다 스케일이 커. 지구본 전체야, 얘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러시아가 훨씬 더 그 목표가 현실적이라니까요. 러시아랑 얘들을 보면 러시아는 정상인으로 보이고 얘들은 과대망상증 환자로 보이는 거예요. 중국은. 도발의 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비하면 도발할 만해요. 내가 강하다, 붙으면 이긴다라고 착각할 만해요. 왜냐? 일단 미국의 약체 바이든 리더십, 이거 아프간 철군에서 절로 드러났죠. 그 다음에 석유 가스 가격이 폭등을 해갖고 자기들이 딱 말하자면 워체스트라 그러죠. 군자금을 만들어 놨다고요. 전쟁 자금을. 붙어볼 만하다. 중국은 도발의 계기가 이런 식의 도발을 할 만한 힘이 축적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못 살겠다, 들여받아나 보자, 황제 옹립하고 군부체제 유지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발의 계기가 힘이 확보돼 있어서 내가 이 힘 가지고 붙으면 쟤들 이길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침몰 위기에 몰린 군당 체제가 어떻게든 국민들의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좀 주의를 돌리고 국민을 세뇌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 뭐 이런 거로 보입니다. 도발의 계기가 황제직위를 어떻게 순조롭게 하냐. 그러니까 굉장히 약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얘들은 요번에 타이완에서 일 못 벌려. 그 일 벌릴 수가 없어 도저히.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걔들이 이제 타이완에서 일을 벌린 거는 사실은 저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 한반도를 노림수예요. 한반도의 영구분단. 그러니까 북한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혹은 북한 급변 사태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미국과 한국군이 진입한다면 우리는 판 자체를 타이완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일대로 불길을 번져버리겠다. 그 시그널이에요. 타이완 자체를 먹겠다가 아니라 타이완을 먹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당, 종중 세력, 간첩 세력이 대통령이 되도록 작업하는 것. 그래서 아주 고도의 정무적 공작을 통해서 타이완을 간접 지배하는 것. 이미 저 길로 간 지가 그 뭐 75년 세월이라는 77년 세월인데 1949년부터 따지면은 그러니까 73년 세월인가요? 73년 세월이 뭐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73년 세월 동안 자유세계에서 쭉 가서 1인당 평균 소득이 35,000불 뭐 이런 데인데 2,500만 명이 그런데 미국과 일본하고도 많이 엮여 있고 그런 데를 군사적으로 뭐 문질러 가지고 한 1,000만 명 목 잘라 죽이고 직할 통치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타이완에서 저렇게 타이완 먹겠다 하나의 중국 사고 치는 거는 불씨를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그림,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림이 벌어졌을 때 이 불씨에 같이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사일은 타이완 위를 날아다녔지만 그 미사일의 이름은 한반도 영구분단. 어기면 너희 다 죽어. 그게 그 미사일의 이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군사 목표와 전략은 명확해야죠.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기회가 되면 북한을 자유화시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상의 주적은 중국이 되고요. 주전장은 서해와 한반도가 되죠. 그리고 한미 동맹이 주춧돌이고요. 일본 포섭이 보안수단이고 러시아는 중립화시켜야 되고 뭐 이런 너덟 가지의 특징이 있는 그런 군사 목표와 전략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힘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 중이죠. 한류, 반도체, 조선은 핵심적 비군사적 안보 자산이 됐죠. 그리고 군사기술, 군수산업,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성장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굼뜬 듯 느릿느릿 움직이되 치명적이고 지능적인 힘을 강화해야 돼요. 우리 힘이 너무 세져서 뭐 펠로시 한번 왔다고 막 박수치고 중국 같이 무찌릅시다 이러면 안 돼요. 또 미국 바이든이 칩4 동맹합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부터 중국한테 반도체 다 팔지 맙시다 하고 튀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칩4 동맹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이 하면 돼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면 실제로 중국한테 그리고 이제 SK 같은 데서 파운드리 우스에다가 파운드리 지어놨거든요. 삼성은 이제 낸드니까 좀 낫고 그건 메모리니까. 근데 파운드리 같은 건 좀 섬찟하다고요. 그래서 SK는 파운드리 걷어들이세요. 최태원 회장 뭐 그렇게 중국을 좋아해? 최 회장은 좀 이상한 데가 있어. 좀 야리꾸리한 데가 있어. 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치명적 힘 많이 기르면 되고요. 이런 힘의 바탕에는 이렇게 경제와 문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영우 그림에 대해서 누가 그러더라고. 우영우 좀 요새 뭐 말이 있는데 좀 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영우 지금 스토리가 뭐 박원순 얘기랑 좀 닮은 데가 있대요. 세상은 다 닮아 있습니다. 박원순도 그렇게 자기를 미화해서 구라를 많이 쳤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변호사 얘기가 나오면은 박원순이랑 닮을 수밖에 없죠. 우영우의 파트너가 아마 박원순이랑 닮았다는 그런 연상을 좀 하신 모양인데 최소한 우영우나 그 파트너가 이렇게 이 신발 뒤축을 벤치로 찍고 박원순처럼 그러고 나오지 않는 한 박원순을 너무 연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영화는 영화로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극작가가 팸이다. 극작가는요, 작가들은요, 자기들이 이렇게 그 정치사회적인 그런 그 말로 떠드는 거하고 전혀 다른 작품을 만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 참 진짜로 훌륭한 위대한 작가죠. 근데 의화단에는 아까 저 잔혹한 의화단에는 학살당한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만 2, 3만 명입니다. 다 서민층입니다. 학살당한 그 선교사만 4, 500명입니다. 부인들은 강간당하고 죽었고요. 선교사의 아이들은 들어가지고 그냥 머리를 돌에 몸을 이렇게
영화들 찧어갖고 머리 깨뜨려서 죽었고요. 그런 살벌한 폭도인데, 그것도 관변 폭도인데, 서태후한테 톨스토이 그거 찬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 그 사람들은 애국자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마크 트웨인이. 위대한 작가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톨스토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작가들은 사회정치적 발언이나 성향하고 전혀 다른 톨스토이나 톨스토이 작품의 나중에 좀 이상한 것들 말고 원작들 보면 전쟁과 평화라든지 안나 까레리나 이런 걸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작품들이거든요. 건강하고. 마크 트웨인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개혁적이면서도 보수적이고 따뜻한 관점을 가진 작품이죠. 마크 트웨인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영화 감독에서 제가 한국 영화 속에서 제일 보수적인 영화가 뭐야? 저보고 꼽으라 그러면 다큐멘터리성의 기법으로 한 저예산 영화 있어요. 인디 영화. 그게 뭐였냐면 다큐멘터리는 아니고요. 지브로란 영화인데 도시에 나가 있는 싱글맘이 자기 버릇없이 자란 자기 아이 어린애 한 10살짜리를 데리고 산골에 있는 허리 꼬부라진 자기 어머니의 집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려고 잠깐 와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서 되바라진 10살짜리 꼬마애하고 할머니가 티각타각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보편성과 세대 간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보수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 감독은 또 그 감독이 아마 각본도 썼을 텐데 제가 그때 얼핏 듣기로 여성 감독이었는데 엄청난 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수 공화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이야 그 순정 보수가 아니야 그 팸이야 그러니까 저런 감독이 했은 작품에 좋은 게 있을 리가 없어 작가가 했는 작품에 그렇게 편협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너 팸인데 작품은 어쩔 수 없이 만들다 보니까 삶의 진실을 담는구나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이쁘게 봐주고 넘어가줘야 돼요. 넉넉하게 우리가 승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